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이제 원래 회장 나서는 건 아닌데 연자가 부족한 줄 알고 제가 이제 하겠다고 막 나서가지고 이제 오늘 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성차의학은 역시 이제 책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제 그 처음에 소화기 질환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영역으로 넓히게 된 거는 이해숙 소장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여러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섹스 앤 젠더 스페시픽 메디신 클리니컬 에어리어를 했는데 이제 일본 그 젠더 학회 회장님 이 책을 아시고 아시아에서 나와서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제 여기 나온 이야기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 컨텐츠는 그 성호르몬과 성호르몬 수용체 그리고 이제 그 오베시티 앤드 캔서 메커니즘 그리고 오베시티 릴레이트 캔서에서의 섹스 앤드 디퍼런스하고 이제 오베시티하고 게스트 캔서 디벨롭먼트의 메커니즘을 링크하는 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게스트 캔서 페이션트 서바이벌이 또 이러한 오베시티가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남성이 특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잘 몰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백본에서 이제 프로제스테론 나오고 그다음 테스토스테론 나오면서 이제 에스트라다이올로 컨버전 되는데 이 아로마타제가 굉장히 간단한 엔자임인데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E2, 메일에서 E2는 어디 나올까? 오발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아로마타제에 의해서 그 아디포스 티슈에 많이 있는 아로마타제가 T2를 변경시켜서 남자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나온다. 이게 가장 키여서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2가 낮으면 이제 그 인크리스드 아디포시티하고 관계 있다. 이것도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거는 ER 알파 수용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스트로겐은 피에 흘러다니는 거고, 근데 이제 ER 알파가 1985년에 이제 ER 알파를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설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된 게 ER 베타이고, 그리고 GPER1이 이제 그 다음에 2012년이면 13년 전이 굉장히 리센트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어서 향후에 또 다른 어떤 그 컴포넌트 내지는 서브타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에스트로겐은 되게 셀룰러 이펙트를 인트라셀룰러 리셉터를 통해서 이제 뉴클레우스로 가서 이제 하는 반면에 이제 GPER로는 멤브레인 리셉터이고 이제 기능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노믹 이펙트하고 논 지노믹 이펙트로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그 지노믹 이펙트 ERE, 그 에스트로겐 리스폰시브 엘리멘트가 그 타겟 주인의 프로모터에 작용해서 이제 바인딩하면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를 거치는 반면에 논 지노믹 이펙트는 이제 이러한 그 멤브레인에 있는 GPER온에 바인딩해서 아이온 채널 그리고 이제 엔자임 같은 캔서 캐스케이드 엔자임 같은 거를 조절한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고요. 이거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많은 언더라잉한 이제 어떤 디베이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드로젠 리셉터는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물어봤어요. 안드로젠하고 테스토스테론 어떤 차이가 있냐고 자꾸 물어봤는데 일단 테스토스테론이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변경이 된 다음에 그리고 안드로젠 리셉터 바인딩해서 뉴클레스 들어가는 거는 안드로젠 리셉터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젠에서 ERE가 있었는데 여기는 안드로젠 리스폰스 엘리멘트가 이제 타겟 주인의 프로모터 리전에 존재하면서 이제 그 주인 익스프레션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안드로젠하고 에스트로젠의 리셉터의 어떤 역학 관계는 결국 굉장히 시밀한 그 캐스케이드를 거치는데 어떤 구조의 차이가 이제 큰 결과를 유발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론 캔서에서 이제 ER 베타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ER 알파랑 ER 베타가 어떤 이제 시속 어떤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ER 베타가 많이 익스프레션 돼가지고 대개는 이제 콜론 캔서 디벨롭먼트를 억제하는 반면에 이제 셀렉티브 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이뮨 이베이전, 인플라메이션 시그널 MSI 증가를 통해 가지고 그 인플라마토리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를 이제 조장하게 된다. 그래서 콜론 캔서가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베시티 캔서 링크도 굉장히 복잡할 텐데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남성은 대개 이제 내장 지방 우리가 소화기인데 배를 열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브큐테니스 지방이 있죠. 그래서 되게 여자가 이제 서브큐테니스 지방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내장 지방을 축적하여서 이러한 안드로이드 이런 패턴이 이제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킨다. 근데 여성은 폐경 전에는 피하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내장 지방보다 훨씬 더 양호한 거기 때문에 비만 및 대사 이상으로부터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결국 지방과 발생 억제에 관여를 하게 되는 에스트로겐이. 그리고 폐경 이후에는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지방간 증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에스트로겐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여성에서 피하 조직이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게 하는 그게 이제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은 이제 지방 내장보다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 세포에서 피하 지방의 확장성을 높이고 이제 간접적으로 내장 지방에서는 이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짓는다고 크게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 굉장히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21,106명에서 강남 건지센터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신기하게도 이제 오비시티가 되게 너무도 당연한 거일 수 있지만 저는 좀 신기했어요. 오비시티가 되게 여성에서 굉장히 낮다가 이제 70세 전후로 이게 많이 크로스돼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 이제 이거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제 70세에 굉장히 역전이 된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오베시티하고 캔서 관계는 크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의 증가하고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유발하는데 이러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증가가 큰 키 패턴인 것 같고요. 타겟 티슈 투머 프로모션을 이제 오베시티 결국 증가하게 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베시티하고 캔서 관계는 섹스 젠더 디퍼런스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이제 이거는 GI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논문에서는 일단 에스파고스 그리고 헤파토셀룰라 판크라스 콜론 앤 렉툼 캔서가 남자에서만 이제 오베시티 영향을 받는 거고요. 여성에서는 이제 우리 박세미 교수님이 이제 하고 있고 김유정 교수님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골블래더 캔서가 이제 오베시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이제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위는 어떻게 될까? 위는 이제 되게 콜론하고 이제 위 수술도 콜론 캔서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콜론 캔서는 좀 호모지니어스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수 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그런 양상이 있어서 더욱더 그러하다고 하는데요. 되게 우리가 카디아하고 논카디아로 분문부, 비분문부로 크게 두 가지로 위치적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카디아 캔서는 6 내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7로 이제 우리 병원에서 나왔는데 되게 외국에서는 비만이 많으니까 비만에 이제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영향을 덜 받고 그래서 이제 카디아 캔서가 많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특히 그 타입이 굉장히 오래전에 인테스탈 타입, 디퓨스 타입으로 이제 병리학자가 로레이라는 분이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해서 강화되는 식으로 굉장히 결정을 많이 해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인테스탈 타입은 장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게릴라 그게 아니라 모여있는 군집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에 디퓨스 타입은 굉장히 이게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그리고 전이도 잘 되는 해서 여성의 많은 타입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그 오비시티와 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개수 캔서가 이제 성차에 대해서 별로 없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되게 경우는 이제 60대 초가 가장 민 에이지입니다. 위암에서. 근데 이제 메일과 피메일이 2.5대 1로 이제 그 메일이 도미넌트한 반면에 되게 이제 40세 미만에서는 저는 이제 1대 2까지도 보고 있는데 우리 병원 데이터는 1.4배로 이제 여성이 더 많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저희가 40세 이하에서는 여성에서 디퓨스 타입이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특징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프리메노포잘, 그럼 우리가 되게 50세를 프리메노포즈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테스탈 타입이 19%밖에 이제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증가해가지고 급격히 증가해서 그 메노포즈의 20세 이상, 아까도 이제 70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여기서도 70세가 되면은 남녀가 39.4, 39로 디퓨스 타입, 인테스탈 60.6, 61로 증가, 여성이 이제 급격히 증가한 거죠. 그래서 남성과 같아지는 양상을 보여서 이제 굉장히
이게 섹스를 논할 때는 에이지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결국 인테스탈 타입의 가스 캔서를 예방한다. 근데 디퓨즈 타입은 에스트로겐이 더 조장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비만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비만은 크게 이제 카디아하고 논 카디아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되게 저는 이제 그냥 이 연구를 기피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디퓨즈하게 하는데 한 15년 전에 이제 비만에 대해서 이제 약간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비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카디아, 논 카디아가 다르고 연령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지로 보면, 그러니까 카디아 캔서하고 논 카디아 캔서를 나눠서 보면은 카디아 캔서는 이제 오베시티가 1.19-2.54로 이제 높은 반면에 이제 논 카디아 캔서는 이제 이런 오베시티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우리가 논 카디아는 이제 남성이 좀 많고 비만한 사람 많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이게 민값을 구하니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서 대개는 계속 캔서 그러면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병원 데이터인데요. 우리 병원에서 이제 BMI로 우리가 이제 오비스를 측정하는 거가 이제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BMI로 나눠서 보니까 이제 카디악 캔서는 5.7%밖에 이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메이저는 아니죠. 근데 그걸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메일 피메일로 나누고 또 오베시티 정도로 나누면 시비어 오베시티의 남자는 9.3%로 굉장히 높은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카디악 캔서는 남자한테 많이 생기는 건데 되게 이제 카디악 캔서 캐스케이드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섹스와 관계없이 나오는 보통 남자가 대표는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말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가 작용을 하고 이게 리셉터랑 바인딩 하면은 결국 이제 시그널 패스웨이가 증가해서 결국은 이제 프롤리퍼레이션, 서바이벌, 에이파토시스, 디퍼런시에이션에 이제 관여를 한다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카디악 캔서가 메일에서는 이제 증가하고 오베시티와 관계가 있고 피메일은 관계가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 설명하면은 저희가 이제 오베시티가 있으면 질 리플럭스 역류가 좀 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카디아하고 이제 에스파고스를 건드리니까 카디아 에스파지알 개술 정션 캔서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크를 메일에서는 올리지만은 피메일 섹스 호르몬이 이제 여성에서는 여성도 똑같이 작용을 하지만 피메일 섹스 호르몬이 이제 이걸 방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섹스 호르몬이 오버웨이트, 오비스한 피메일에서는 이제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차이가 남자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만 여성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카디악 캔서 발생을 높인 G 리플럭스 남성에서만 영향을 주고 여성은 체중 증가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증가, 엔도지너스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상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카디악 캔서는 오비시티하고 굉장히 다이렉트한 관계가 있었지만 논 카디악 캔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앞에 나왔고요. 근데 이제 장진 박사가 이제 알려준 거는 이 웨이트 체인지와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웨이트 체인지가 여기서 이제 노멀에서 언더웨이트가 게인이 되면은 이게 절반으로 언더웨이트 굉장히 마른 사람이 이렇게 게인을 남자에서는 이게 굉장히 노멀로 되면은 이게 절반으로 암이 걸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멀 웨이트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일에서 이제 노멀에서 모더레이트로 증가해도 이제 0.88, 0.99로 이제 감소하는 게 유의적으로 굉장히 이거 이렇게 감소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고요. 반면에 여성에서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웨이트 게인이 여성한테 유암 측면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데이터인데 노멀, 오버웨이트, 언더웨이트에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다른 저자가 이렇게 감소한 걸 보여줬고 이제 노멀에서 오버웨이트, 오베시티도 이제 감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이러한 노멀에서 언더웨이트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서로 인과관계가 이제 성립을 해서 되게 이제 남자에서는 웨이트 게인이 좋다. 위암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실은 이제 남녀를 합쳐서 한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남성에서 두 웨이므로 남성의 데이터가 주로 반영돼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우리 병원 아니고 장지은 박사가 이쪽 전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스모킹, 알코올에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끊으면 위험은 감소할까? 그냥 안 마신 사람 마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약간 그 빅데이터 우리나라 굉장히 발전돼 있게 했는데 이거를 여기 이제 응용을 해서 웨이트로 좀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도식화가 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에 이제 BMI 재고,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에 다시 이제 변화상을 본 다음에 이제 암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2002년, 2003년에는 이미 이제 암 씨앗이 있는 경우는 2년 이내에 이제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봤는데, 그 굉장히 생각보다 위암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성은 1위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32만 8천 명과 5천 명이 굉장히 큰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23에서 23 이상 그 과체중으로 진행하면은 메일에서는 이게 이제 감소를 하는 반면에 피메일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나온 그 데이터를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증명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오버웨이트 파퓰레이션에서 이제 낮은 기준은 또 뭘까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메일 섹스 호르몬이 그 GI 캔서, 계속 캔서를 비롯한 GI 캔서 이제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바디매스 인덱스하고 이제 에스트라다이올의 어떤 차이를 이제 이거는 이제 남자면 딱 좋겠지만 남자는 아니었고 남녀 이제 같은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게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오버웨이트 오비스에서는 피메일 섹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라고 이제 나타난 그 증거로 우리가 아까 말한 여성 호르몬이 인테스탈 타입을 감소시킨다는 거를 이제 입증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시비어 오비스는 또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더레이트 또는 약간의 그 과체중과 약간의 오비스티에서 이런 차이가 프로텍티브 이펙트 나타나지만 시비어 오베시티는 이제 이런 아까 말한 인플라메이션, 로그레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트로겐 효과가 상쇄됩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부 미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 없냐, 에스트로겐 또는 테스토스테론 관계하고 이제 오비시티 관계, 바디매스 인덱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최성희 선생님이 논문을 하나 줬는데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이제 테스토스테론과 E2를 이제 바인딩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이게 이제 뉴클레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섹스 호르몬의 로컬 바이어빌리티를 결정하는 어떤 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에스트라다이올과 아까 이제 BMI 관계 있다고 했고요. 이건 다른 논문인데 E2를 테스토로 나누는 거가 또 극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니까 더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하고는 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디 컴포지션이 그러니까 BMI로 이제 대별되는데 호르몬 레벨을 반영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서바이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게스트 캔서 서바이벌 당연히 이제 변기가 중요하죠. 변기 외에 그럼 다른 게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BMI로 우리 접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병원 데이터가 이제 14,688명을 데이터를 2003년에 이제 개원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놓고 있었는데 거기서 분석하니까 가장 클리어하게 나온 게 BMI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BMI가 높을수록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피메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서는 쫙 퍼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피메일은 위에 촘촘히 있어서 이런 오베시티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개 공이 언더웨이트 그룹에서 이제 굉장히 월스트 프로그노시스를 보이고 있었다. 근데 특히 이제 메일에서 더 그랬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 어드밴스 스테이지 캔서는 언더웨이트 환자에 많으니까 당연히 애우가 안 좋겠죠. 그리고 스테이지 1 조기 위암은 이제 오비스 환자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BMI 가지고 있는 분이 로우 머슬 매스 이거는 재활의학과 영역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이제 포어 이뮤니티를 리플렉션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 메일에서는 이제 메일이 뚱뚱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체중이 빠지니까 수술한 다음에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아까 그 무기님 교수님이 저항력 말했는데 저항력이 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코페니아가 굉장히 근육이 없어지면 굉장히 안 되고, 사코페니아가 없을 때 이러한 이제 오버웨이트, 오비스 페이션트가 이제 굉장히 오래 산다라고 말하고요. 특히 이제 그 메일에 있는 스켈레톤 머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메일은 엔도지너스 에스트로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베시티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과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로 이제 경유해서 암을 유발한다라는 게 이미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오베시티는 남성에서 대장암, 췌장암을 증가시키고 이제 여성에서는 담낭암, 갑상선암, 유방암을 증가시켜서 약간 패턴이 좀 다르다. 그래서 위암은 전체적으로 오베시티와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 로케이션에 따라서 복부 위암은 남성이 특히 비만과 관련이 있었고, 에스트라다일은 ER-베타 바인딩으로 대장암과 장형, 위암 발생을 억제함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중은 정상 체중 남성에서 체중이 증가하면 비복문부, 그러니까 논카디악 캔서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95%, 94% 굉장히 높은데, 위암 발생이 감소하는 데는 주로 이제 팻티슈에서, 아까 아로마타제가 팻티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컨버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에스트라다이올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체중에서 남녀 모두 위암의 예후가 안 좋은데 반해서 비만으로 진행하면 그 예후는 좋아지며, 특히 남성에서 더욱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것도 아마도 팻티슈 나오는 에스트라다이올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만은 위암의 발생과 예후에 좋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남성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내인성 여성 호르몬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비만으로 증가한 팻티슈에 나오는 에스트라다이올 때문이라고 추정되고요. 이러한 이제 가설 또는 이제 추정은 더 많은 연구로 서포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소화기 우리 학회에서 이런 다양성위원회에서 김효준 교수님, 그 다음에 박선자 교수님하고 이제 우리 박세민 교수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체되는 그 위험도 이제 아픔도 있었지만 열심히 이제 연구비를 좀 받아가지고 다시 재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영 선생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마지막 토의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우리 그 Sex Difference in Visceral Fat and Heart Disease에 대해서 박성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박성미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졸업하시고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고 계신데 특히 카디올로지를 전공하셨고 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에서 맹활약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 대한성찰과학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진 학술 이사님이십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은 없습니다. 예. 예, 저도 똑같이 김나영 회장님 다음으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다른 분한테 시키기가 죄송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짝으로 그냥 시작을 짰습니다. 예. 저는 심장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순환기 영역에서는 오베시티가 사실 지금 거의 탑입니다. 모든 질환에 있어서 심장 질환 관련해서 비만을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모든 길은 비만으로 통한다. 거의 이런 수준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심장 질환에 관련해서 결국은 이 오베시티가 심장 질환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그 유로피안 소사이어티 오브 카디올로지에서는 아예 오베시티 자체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낼 정도로 굉장히 저희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디오바스큘러 영역에서 패러다임이 변화가 돼서 모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면서 거의 뭐 교육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거 요번 달에 나온 겁니다. 요번 달 유로피안 할저널에 카디오 메타볼릭 메디슨이라고 이제 됩니다. 예, 카디오 메타볼릭 메디슨이 결국은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순환기 내과의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제너럴리스트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거 모르면 환자 볼 수 없는 이러한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베시티는 저희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대한비만학회에서 비만 진료 지침에 대해서 이제
2022년도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서양이 워낙 체격이 크니까 저희가 한 5 정도 낮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정상은 23 미만이 돼야 정상인데 사실 이거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너무 마른 걸 기준으로 잡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심장도 저체중을 가지게 되면 예후가 나쁩니다. 예,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남자 34세예요. 호흡곤란. 니아 클래스 4라 그러면 굉장히 숨차가지고 응급실로 왔거든요. 응급실로 내원하고 걷지도 못하겠다 이러고 왔습니다. 엑스레이 찍었더니 폐에 물이 찼다고 하더라. 과거력 다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과거력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응급실로 들이닥친 거예요. 혈압이 180에 100. 예,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숨이 너무 차니까 맥박수도 빠르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사실 임상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심장 굉장히 크다. 엑스레이 그죠? 굉장히 큽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피 검사를 봤더니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다음에 빌리루빈도 높고, 요산 수치도 높고, 심장 관련 수치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당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터진 거예요. 이 환자분은 다 더하기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 BMI도 30, 웨이스트 서컴퍼런스가 92였습니다. 환자 심장을 보니까 심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그냥 보시기에도 잘 안 뛰어요. 그냥 잘 안 뛰고, 그다음에 CT를 보니까 이 까만색, 바깥 까만색 이게 이제 팻입니다. 지방인데 이분은 바깥에도 팻이 많지만은 이 배 안에도 팻이 있어서 키드니 뒤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팻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라테럴 뷰 보시면 여기가 심장인데 심장 앞쪽도 다 그냥 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세럴 팻이 심각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여자 환자입니다. 똑같이 젊어요. 이분도 그냥 시력 저하가 있어서 안과 갔다가 혈압 너무 높아요. 가보세요 했는데 혈압이 249에 157이에요. 예, 그리고 일견 보기에 160cm에 80kg 되니까 뭐가 있겠구나. 근데 이분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없는데 이분은 아까 남자분하고 틀립니다. 엑스레이 그렇게 큰 느낌은 안 받았어요. 심장 아까 잘 뛰고요. 보니까 잘 뛰고 경동맥은 봤더니 이미 녹이 쓸어 있습니다. 이 환자 BMI 30이고 웨이스트 서컴퍼런스 93인데요. 이분도 검사했더니 또 다 나와요. 콜레스테롤도 높고 크레아티닌도 높고 안 좋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두 환자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호혈압은 남자는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늘어지는 걸로 간다. 여자는 뚱뚱해지는 걸로 간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이 팻 다이어트나 아니면은 체중이 늘면은 심장은 어떻게 변하나 이제 그 부분도 똑같더라고요. 예, 남자는 이렇게 늘어지는 방향으로 거고 여자는 이렇게 컨센트릭하게 동심성으로 변하고 이 수축 기능은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남자는 수축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차에 있어서 오베시티 자체가 심장 근육에 주는 리스판스가 틀리다. 어떻게 보면 일견 혈압하고 비슷한 수준의 남자 심장에서는 쭉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지만 여자는 거의 끝까지 유지는 된다. 다만 좀 LV 월이 좌심실 벽이 좀 두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 여자 비만을 얘기할 때는 사실 이 바디 컴포지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페이트 컴포넌트가 높아요, 남자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든 기계에서 그걸 감안해서 세팅을 해놓고 인바디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모른다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성에서는 그 생존 기능을 위해서 특히나 이 딜리버리 출생하고 관련된 아기 관련한 organ들이 거기에 팻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팻이 기본적으로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성 환자에서 이렇게 나이가 드실수록 또 팻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60대 환자분이 CVO 오베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몸의 거의 한 45%니까 45%가 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여성 환자들은 팻이 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팻은 이제 essential fat,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살아가는데 생존에 꼭 필요한 팻, 셀에도 팻이 있습니다. 팻 빠지면은 셀이 기능을 못 해요. 그다음에 adipose tissue, subcutaneous visceral fat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령별로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언제 이 허리둘레가 확 늘어나나 봤더니 남자분들은 30대 이게 확 늘어납니다. 30대에 확 늘어나고 여성분들은 50세 넘어가면서 60대 될 때 허리둘레가 확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 비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허리둘레만 쟀을 때는 그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게 팻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과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오비스하다 그러면은 같은 서컴퍼런스라도 안에도 차 있고 바깥도 많고 여성은 안은 조금 적지만 바깥에 굉장히 많은 팻을 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환자들을 이제 대사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를 저희가 한 2년 3년 팔로우를 했거든요. 남녀를 비교해서 이제 봤었는데 센트럴 오베시티가 있다라는 곳과 메타볼릭 신드롬이 있다. 다음에 비세럴 오베시티가 있다. 이 세 군으로 나누어서 자심실에 어떤 영향을 주나 봤더니 사실 이 두 개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없었지만은 비세럴 오베시티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심장 기능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게 섹스 호르몬에 해당이 되겠는데 여성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메노포즈가 되면은 이제 남성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역할이 같이 늘어나고 아스트라디올의 기능은 떨어지면서 이러한 반응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수술에 의해서 메노포즈가 되거나 아니면 프리메노포즈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 팻이 전체적으로 하이퍼트로피가 됩니다. 굉장히 커져요. 커지고 파이브로시스 생기고 혈관은 없어져요. 혈관이 굉장히 이게 레어하게 돼버리는데 프리메노포즈나 에스트로겐 레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하이퍼플라지아가 생깁니다. 셀 개수가 늘어요. 개수가 늘고 혈관도 늘고 그래서 그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이제 3년 쭉 팔로우업해서 봤더니 여성분이 50세, 60세를 넘어가거든요. 일부러 그 트랜지션 존의 환자를 잡아서 추적을 하였는데 여성분들은 확실히 서컴퍼런스가 훅 늘어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원래 컸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문제는 여성분들이 요 사이에 확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 기능도 확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션 존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 그다음에 BMI 일반적으로 볼 때 중요하지만은 센트럴 오베시티 중요하고 그거보다는 비세럴 팻을 꼭 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횡격막이 있잖아요. 심장은 횡격막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세럴 팻 할 때는 복부 비만, 배에 있는 팻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복부 비만하고 심장 질환하고 당연히 관련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심장에는 이게 실제 환자의 수술 장면인데요. 이 노랗게 끼어 있어요. 심장에 이렇게 노랗게 끼어 있는 것이 팻입니다. 그러니까 배 아래로 가지 않아도 이미 심장에 팻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팻이 얼마나 많느냐가 굉장히 이 환자의 심장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심장 근육하고 심장 혈관에 팻이 그냥 가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배리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너리라고 해서 심장 혈관은 같이 쉐어를 합니다. 심장 근육도 쉐어하고 이 팻도 쉐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보는 방법이 CT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까만 부분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팻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팻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분하게 간다면은 이제 두꺼워질수록 그 환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프랭이만 헐트 스터디에서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공이 비세럴 팻이 높으면은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를 같이 가지고 있고 페리카디얼 팻도 이 비세럴 팻 못지않게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있더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카디얼 팻, 그 심장에 있는 팻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봤는데 그냥 제너럴 파퓰레이션이에요.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이 팻이 심장 팻이 늘어났더니 심근경색의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더라. 보시면은 이 리스크가 거의 뭐 50% 언어저스트 하면 거의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예. 트래디셔널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를 다 어저스트를 해도 1.5배나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바로 붙어 있는 팻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팻은 태어날 때는 사실 심장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쿠션 역할을 해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브라운 팻을 갖고 있어서 심장이 이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고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나이를 드시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오베스
오베시티 같은 상황이 된다면은 인플라마토리 머티리얼이 나오고 사이토카인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팻이 생기게 되고 이 팻은 이제 더 이상은 좋은 팻이 아니라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이제 이 심장 환자들을 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는 메노포즈 전후로 봤습니다. 이 보니까 프리메노포즈에서는 이 에피카디얼 팻이 그닥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라든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은 포스트 메노포즈에 돼서 에피카디얼 팻이 늘어나는 순간 이 환자들은 코로너리 아터리 스테노시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협심증이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 실제로 환자한테도 이렇게 확인했던 게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 팻이 어떻게 되나라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그냥 높았던 상태에서 30대에 높았던 상태에서 쭉 가요, 그냥. 하지만은 여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절하게 유지가 되다가 딱 이 포스트 메노포설이 되는 순간에 확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심장의 에피카디얼 팻도 늘어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심장의 나쁜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더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팻은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을 낸다든지 라이포톡시시티를 만들기도 하고 에디포넥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안 좋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악순환의 캐스케이드를 보이고 심장 근육이나 심장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거나 아니면 심장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신부전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의 신부전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앞서 1번 케이스 쭉 늘어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여성 환자들은 기능이 안 떨어져요. 대신에 월이 두꺼워집니다. 그게 보니까 여성 환자한테서 에피카디얼 에디포스 티슈하고 관련이 있더라라고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이 EAT가 남자한테서도 관련이 있지만 여성한테서는 굉장히 관련이 많고 특히 포스트 메노포즈에 관련이 있고, 지금 저희 신부전 영역에서도 뭐 EF가 떨어진 환자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베시티가 굉장히 화두가 되는데, 이 오베시티의 꽃이 지금 페프라고 해서 이 좌심실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신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AT가 이 심장혈관 질환에 있어서 세라피틱 타겟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저거 치료하면 그럼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연구들이 이제 되고 있고요. 이 약제들은 이제 영어지만 쉬운 거예요. 그 위고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오젬픽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약들이 이 EAT 볼륨을 얼마나 줄이나 하는 연구가 이미 됐습니다.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위에 부분들이 그 지금 핫한 그러한 이 위고비 계통들 약인데 EAT 체인지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입니다. 줄여서 사실은 그 약제들이 지금 현재 카디오바스큘라 프로그노시스를 굉장히 좋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영향도 같이 가지고 가지 않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약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게 기름이니까 스타틴, 그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를 쓰면 좀 떨어지지 않냐 했는데 사실 효과는 그닥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핫한 일반적인 당뇨약과 SGLT2 이니비터라든지 아니면 GLP-1A 아고니스트가 뭐가 틀리길래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을 했는데 왜 이 애는 좋아지는 거냐라는 건데, 일반적인 당뇨약은 인슐린의 액티비티는 올려요. 인슐린을 올려서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글루카곤 액티비티를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라이포제네시스를 일으키게 되는 이제 하음풀한 사이드를 가지게 되는데, 이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액티비티는 조금 떨구지만은 글루카곤 액티비티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고비라든지 중요한 약제들은 오히려 글루카곤 라이크잖아요. 그래서 글루카곤의 역할을 좀 더 주고 있는 거예요. 두고 있으니까 라이폴라이시스가 생겨요. 그리고 체중이 줄어요. 케톤 바디는 느는데 이게 중요한 게요. 심장은 케톤 바디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 약제를 쓴 데이터들이 모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와서 이 약 써라. 뭐 문제 있고 심장 문제 있고 뭐 있으면은 당뇨 환자한테서도 이 약 우선순위로 써라.
라고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사실 성별은 없습니다. 예, 성별은 없는데요. 대신에 서그룹 어널리시스를 했더니 그 효과는 남녀 공이 비등하게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가지고 오지만 여성 환자한테서 몸무게는 더 잘 빠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몸무게는 더 잘 빠지는데 부작용도 더 많더라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제 위고비 라이크한 약제인데 비슷한 그 엔드포인트를 갖고 있지만은 여성 환자한테서 좀 더 몸무게가 빠지고 사이드가 특히 이제 GI 트러블이 있습니다. GI 트러블이 좀 더 생기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캔서, 특히 타이로이드 칼시노마라든지 아니면 프레그넌스 이런 관련해서는 약제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페이퍼가 나왔어요. 보면은 이러한 굉장히 지금 핫한 약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봤더니 일단 아시안이 굉장히 적게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이제 인볼브가 되어 있고요. 레이스 봐서도 아시아가 좀 적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성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동양인 여성은 굉장히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에비던스가 사실 어떻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사실 가장 핫하지만은 에비던스가 여성 환자한테서는 그만큼 사이드가 있다라는 거고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 게 결국은 근육도 같이 빠지거든요. sarcopenia가 같이 생깁니다. 그러면 sarcopenia가 생기면 결국은 프로그노시스가 나빠지거든요. 또 그래서 그러한 에비던스를 가지기가 아직은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피카디얼 팻은 다이렉트하게 마이오카디움과 코로너리 아터리에 영향을 주고 파라크라인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맷 니즈가 우리가 이 팻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냐? 아직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남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뭐 패솔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티슈 캐릭터리제이션에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든지 그러한 기타 약제에 의해서도 이게 뭐가 성상이 바뀌었길래 그런 거냐? 그냥 단순히 볼륨만 줄은 거냐? 기능도 같이 좋아진 거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없다는 것과 문제는 넌 오비스입니다. 넌 오비스인데 우리가 볼 때에 이게 너너베스다고 하지만은 이제 체중은 안 나가요. 마른 분이에요. 근데 내장 지방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심장 질환에 있어서 내장 지방 내지는 에피카디얼 에디포스 티슈가 굉장히 테라피틱 타겟으로 가고 있고 약이 핫하게 나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성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고 그다음에 좀 더 약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나중에 마지막 강의까지 하고 받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연자분은 류은정 교수님으로 중앙대에서 학위를 모두 하셨고요. 현재 성인간호학회 회장과 한국간호과학회 이사를 맡고 있고 연구 분야는 그 67쪽에 있는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성차 간호학 저자로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네, 류은정 교수님께서는 성차를 고려한 암 환자 간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의 류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한성차의과학의 처음 간호학 분야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우리 한국간호과학회 김증임 회장님의 그 적극적인 그 열의에 따라서 이번에 성차간호학이라는 책자도 출판이 되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사실 성차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남자 환자분과 여자 환자분들의 그 증상 경험에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성차 간호학 교재가 출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발표하시는 분들 글을 쭉 듣고 제가 발표할 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소 좀 차이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종양 간호 분야, 암 환자 분야에 있어서 너무 그 1950년 이후부터 이제 환자 치료하는 약제 개발이 너무나 다르게 빠르게 변화해 왔고 그게 따라서 부흥해서 간호학 분야에서도 간호사들이 암 환자
간호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따라 해왔기 때문에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소화기 혹은 뭐 위암, 심장 이렇게 되지 않고 총체적인 암 환자 간호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다소 좀 불호도하겠다 그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AI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을 목차를 적어볼까 하다가 요즘 하도 AI 챗 GPT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 LM에다가 한번 넣어가지고 그냥 목차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라서 전반적인 암 환자 발생의 뭐 역학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발표되어 있던 글로벌칸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암 환자 발생률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적기를 했는데 성특이적인 발생 기관을 제외하고 보면은 남자 환자가 암 발생률이 훨씬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특이적인 암도 역시 여성 암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역학적으로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칸에서 발표하고 있는 22년부터 45년 사이에 세계적인 나라에서 대표적인 선진국에서의 암 발생률 추정치를 재생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남자, 여자 두 개 지금 그린으로 제시되어 있긴 한데 남자 발생률이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추정하고 있고 성특이 기관의 암 발생도 전립선이나 난소 같은 경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비특이적인 암일지라도 방광암이나 백혈병 같은 경우에도 남자에서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서 여성의 특이적인 에스트로겐 분비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도 여성인 경우나 남성인 경우에 발생 부위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들에서 오른쪽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근위부 대장의 근위부에서의 그동안 에스트로겐이 암 종양 억제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폐경 이후에 그 보호 기간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망률 역시 이제 추정할 때 45년까지 우리나라인 경우에 남자가 여자보다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 발생률에 비해서는 조금 여성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남성이 그래도 여성보다 높게 사망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 암인 경우에 전립선암이 두드러지는 암 사망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고 기타 폐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흡연이 발암 위험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주 사망 원인이긴 했지만 이제 흡연율 감소나 조기 선별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존율 입장에서도 남성이 전반적으로 더 낮은 생존율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고되어 있는 2020년에 발표된 남자 대 여자의 성비에 따른 이제 암 생존율 보고된 결과를 보시면 그 미국 암 통계랑 생존율 데이터에서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에 비해서 발생률이 낮고 생존율이 더 좋은 부위는 없는 걸로 아주 비극적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남자랑 여자랑만 태어났을 뿐인데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보였고요. 그래서 생물학적 차이가 암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저희는 이제 간호학 분야에서 이런 거를 이해하고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간호 중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아까 그 홍순정 국장님께서 잠시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서 대표적인 여성 간호 직군으로서의 간호사가 챗 GPT가 보여주고 있다는 화면을 잠깐 보여주셔가지고 그 들으면서 잠깐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임상에 있지는 않고 교육학 교수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성 직군으로서의 그 여성으로서의 만 있었기 때문에 남성 차이를 잘 모른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호를 받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크게 깊은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한 5년 정도부터는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0%, 많게는 30%의 비율을 보이면서 이게 남자 직군, 여성의 전통적인 직군이 아니라는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이해를 이제 조금씩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정말 차이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의 행동 양상은 조금 유사한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잘못한 부분에서 지적을 하거나 이럴 때 남학생들도 삐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남녀 차이가 정말 있는가 이런 교육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남자 간호사들이 환자분들을 대했을 때 아동이라든가 물론 뭐 그동안 전통적으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남자 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남자 간호사를 어뷰즈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졸업생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소아 암병동 그다음에 노인 병동에서 남자 간호사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아기들 어린이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를 선호하는 그런 오히려 그런 다른 발상의 이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접근할 때 이제 그 교수자 입장에서 혹은 연구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남자하고 여자의 성차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성적 이용성이라는 게 단어가 섹슈얼 디몰포리즘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와 남자가 후생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잘 좋고 그렇더라도 유전이나 후성 유전이나 생식성 호르몬 작용으로 해서 명확하게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라면서 이제 성이용성이 얘기할 때 이제 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여자가 크도 남자가 크고 크더라도 그림에서 그래프에 보듯이 결국은 양쪽 양극성을 보이고 극단적으로 키가 작은 분, 극단적으로 키가 큰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 성 이용성과 성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환자분들한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역학 부분이라든가 성 이용성과 성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간호학 분야에서 환자분들을 접근할 때 대체로 이제 오전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생물학적 메커니즘 혹은 병대 생리학적 조건으로서의 이제 성차를 많이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간호학 분야에서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행동 혹은 현상, 그 다음에 아니면 환자분들의 경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그런 내적에서는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 나타나는 영향은 조금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간호학이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방적 차원에서 자료를 조사해 보면 기존에 나와 있던 이제 암 예방률이나 사망률에서 성차를 보면 폴란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6년과 2014년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해서 봤을 때 아무리 교육해도 이제 남자나 여자 중에서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이제 그 인과학적 특성이나 건강 상태나 암 관련 지식을 컨트롤한 상태에서 봤을 때 남성에서의 매우 부족한 부분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들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제 본인에 대해서 예방적 건강 회의를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부분 남자는 있고 그다음에 본인 건강을 잘 돌봐야 된다는 인식, 지각 자체를 남자들이 좀 덜하는 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즘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요즘 세대 20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식이 습관에 대해서 이제 요리나 이런 거에 관심분이 요즘은 젊은이들한테 많이 생기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채소라든가 과일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3가지는 확실히 남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별 간 이제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차를 줄여 나가는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암 예방으로 우리나라로 전 젊은이들 대상으로 HPV 접종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가장 빠르게 시행한 나라가 호주가 2007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HPV 예방 접종을 백신 접종을 하게 됐고 2011년에 남녀 모두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6번, 11번, 16, 18가에서 감염이 70% 이상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0개국 이상 도입을 하고 있지만 젠더 뉴트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는 40개 국가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여성에만 이제 그
무조건 다 접종하게 되어 있고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있고 남자애들한테는 권고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남녀 공이 모두 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남성의 접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 뉴트럴 HPV 접종에 군집 면역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HPV 접종 접근 방식의 민감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명칭을 제고하거나 국내 우리나라도 접종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남녀 모두에게 접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도 이제 암 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대상적으로 하는 게 암 환자의 증상 경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성차에 따라서 증상 경험에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80년에서 19년 사이에 임상시험에 참여한 이제 대상자를 가지고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확인했는데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중증 부작용 발생 위험률이 높았고 특히 이제 면역요법 부분에서 중증 부작용 발생 위험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증상 부작용에서 면역이나 이제 화학요법에서 여성들의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비혈액학적 부종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13년부터 16년까지 시행됐던 연구 결과를 보면 항암화학요법 받은 환자 대상으로 이제 다기간 코호트 연구를 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파란색, 녹색이 여성이고 이제 주황색, 붉은색 계열이 남자인데 그러니까 중증 부작용 그다음에 그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 호소하는 게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그 호소함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아가지고 용량이 줄여들거나 혹은 첫 사이클 이후에 잦은 용량 감소를 통해서 사이클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암요법 결정할 때도 성별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이랑 간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항암화학요법이나 암 환자 증상 경험에서 대표적인 증상으로 통증, 피로, 우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과가 발표된 걸 살펴보면 편향된 결과가 이제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우울증 모든 사람들이 여성들이 우울하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이 다 인정하고 근거도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암 관련 통증이나 피로 이런 것들이 성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면 연구에 대한 수가 적고 일단 유병률이나 중증도 점수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국한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일관된 결과를 산출해 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성에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편향된 게 일반화시키고 있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환자들한테 부적절하게 처방되는 진통제 처방이 부적절하게 처방될 위험이 높고 왜냐하면 여성들이 통증 호소를 훨씬 더 남자보다 많이 한다는 결과가 있어서 그 진통제 처방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남성 환자에 비해서 통증 조절이 부적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는 있는데 연구 결과에 있어서 통증 강도는 남녀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피로인 경우에는 암 환자나 암 생존자가 모두가 가장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기는 한데요. 남성보다 높은 피로들을 훨씬 더 많이 여성이 호소하고 있고 그렇지만 차이가 없는 연구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여자가 훨씬 더 피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남자, 여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병률이나 중증도에서도 이제 이런 걸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제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역학 연구에서 일관되게 이제 여성이 우울이 많다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 비해서 암 환자가 우울 정도 높은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인 경우는 이제 남자랑 여자에 비교했을 때 경우에 경과기관에서 이제 그 우울이 여성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젊은 연령대에서 여성에서 조금은 암 환자가 일반 인구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이 우울하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통계학적으로는 우울 증상의 차이가 없는 걸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에 있어서는 그 우울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지만 불안에 있어서는 이제 암 환자가 좀 더 많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불안이 높겠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증상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증상 경험을 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남녀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다가 대장암 환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 부부를 이제 연구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분들 부부인 경우에서 내적 친밀도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없긴 하지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유방암 환자인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암 진단 자체를 외상으로 봤을 때 외상 후 성장이 이제 암 환자가 더 많을 것이냐 남편이 더 많으실 것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는 남편이 좀 더 많이 부인에 비해서 더 많이 일어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공방광을 하고 있는 남자 환자와 여자 환자분들을 관련해서 이제 자료 조사하면 인공방광을 하고 있는 여성 방광암 환자인 경우에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계획해 준 대로 정말 차분하게 잘 따라온 반면에 남자 환자인 경우에는 인공방광해서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으시고 나는 인생에 술 마시는 게 가장 즐거운 낙이야 하면서 인공방광을 터뜨려서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이제 똑같은 현 상황에 교육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 암 환자의 부인, 여자 암 환자의 남편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암 환자가 이제 남자이거나 여자일 때 상대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이제 하다가 이제 이런 그 이론을 찾게 됐고 이제 그게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실 이 내면의 힘이라는 이론을 적용하다 보면 여기는 이제 그 삶에 영향을 도전적인 영향을 주는 질병인 암을 진단받았을 때 내가 이 암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치료 후에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내면이 어떻게 튼튼한가에 따라서 잘 적응하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 안에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이제 진단받았을 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탐색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주변에 나를 연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존재들이 누가 있는지 유대감을 가지거나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찾거나 이런 데 얼마나 몰입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4가지 영역들이 잘 유지가 되면은 새로운 일상생활에서 내가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이고 잘 삶의 질도 높고 자가 관리를 잘 하는 반면에 치료 후에 바뀐 나의 새로운 그 뉴노멀 새로운 일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자인 경우에서는 고뇌 이 도전적인 삶, 암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주는 그 두려움이 뭔가, 내가 뭐가 앞으로 취약해질 것인가, 그리고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탐구 영역이 높은 반면에,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 가족, 친구, 그리고 종교의 유대감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따라서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구사회학적 자료 컨파운딩 요소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확인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진단을 남녀의 차이를 가지고 접근할 때 중재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증상 관리에 대해서 입장에서 볼 때 또 사실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료진의 젠더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아암병동에서 남자 간호사, 그 다음에 노인병동에서 남자 간호사를 찾는 경우가 좀 더 좋았다라는 것처럼 그 의료진의 젠더 이슈도 있는데요. 주치의가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여성 암 조기 검진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주치의가 여성인 경우에는 오히려 폐비나 유방 촬영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남자 주치의인 경우에는 좀 덜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예전 자료, 90년대 자료여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상황일 수도 있고 좀 더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외 젠더 중립적인 검진인 경우에 혈압 같은 경우에서는 젠더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치의에서도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캐나다에서 외과의를 대상으로 한 유방암 환자의 이제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이제 그 크로스 컬처럴한 여성 외과인 경우에 크로스 컬처럴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잘 되고 있는 반면에 경력이나 이민자 비율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 외과의가 좀 더 이제 이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잘하고 있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자료하고 영국의 자료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제 남자인 경우가 아까 앞에 그 선생님께서 심장질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남자의 의사 뭐죠, 이렇게 자료 했는데 뭐 봤더니 그냥 폭발하듯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 했는 연구 결과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남자인 경우가 암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를 일관되게 낮게 합니다. 이제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인 경우에 가족력에 이제 우리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높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런 가족력에 대한 친숙도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질문에 응답해 보시면 1번, 2번 질문에 있는데, 이런 거를 사정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이제 남성의 보고 편향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잘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연구가 되어 있는 연구들 결과에서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1993년에서 일단 미국에서 이제 NIH에서 젠더 격차를 없애자는 걸 발표했고, 그래서 2007년에 1988년하고 92년에 연구되었던 결과랑 2007년 논문이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여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34%였고 성별 특이적 암 환자는 거의 특별히 여성이나 남성이 차이가 없이 연구 대상자가 되었고, 성별 비특이적 암인 경우에는 여성 환자가 남자 환자에 비해서 조금 적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대상자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그 군이 여성이 좀 적기 때문에 성별 비특이적 암에 여성 연구 참여자가 좀 더 많이 되어야지 연구 보고에 편향이 좀 적을 것이라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암 환자들을 관리할 때 돌봄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그 성차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에 보면은 그 환자분들이랑 의료진들 간에 공유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립선 암 지침에는 환자하고 가족과의 공유된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하는 부분이 가이드라인에 좀 더 많이 적혀 있는 반면에 자궁 내막암 지침에는 전립선 암에 비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적게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성차를 고려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저런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이제 아까 제가 이너 스트렝스 연구 이론이 있었던 것 같이 왜 이런 암 환자들이 자기 그 보고가 늦고 그다음에 사정할 때 건강력을 잘 제시하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론이 그러니까 자기 침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기 침묵이 성별이나 역할 기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보고가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암 환자나 우리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회복이나 지원 체계 설계에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데, 여성 유방암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돌봄에 대한 태도를 왜곡시켜 가지고 전반적 웰빙을 저해시키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 암 환자는 가족 내에서 부인이고 그다음에 자녀를 돌봐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자기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장을 좀 덜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웰빙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돼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유방암 환자에서의 그 전반적 웰빙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케어를 제공해주는 암 돌봄 제공자의 역할도 중요한데, 여성 돌봄 제공자인 경우에는 이제 돌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대처 전략이기 때문에 주변의 인정 수단으로 얘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침묵하는, 나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돌봄 제공자인 경우에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남자는 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회적 규범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고 그다음에 무표정하게 하기 때문에 자발적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침묵 이론에 따르면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결과, 자기가 얼마나 침묵하는 거로 인해서 건강 결과에 돌봄 제공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 스스로도 이제 좋은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중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중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 역할, 결정론적인 역할에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민감성을 이해하고 암 환자나 돌봄 제공자들을 옹호해주면서 지식 간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를 이제 암 환자 간호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가 정리하면 암 발병이나 사망, 그다음에 성차, 암 예방 행위 성차,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뿐이 아니라 암 연구 참여자의 성차, 그다음에 의료진의 성차, 이런 모든 것들이 간호사가 젠더나 성차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젠더 혁신 관점에서 감수성을 가지고 내면의 힘이라든가 자기 침묵 이론의 렌즈로 성차를 탐색하고 암 환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간호 중재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